칠흑같이 어두운 저작거리 골목이었습니다. 혹시 밥 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하나가 흙바닥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낡은 페랭이를 눌러쓴 왕자가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거지 아이와 조선의 왕자가 처음 눈을 마주친 그 밤. 과연 그날 밤 이후 두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어느 시절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언제나 고요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봄볕이 내려앉고 넓은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나인들은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왕자마마 드실 수라상을 정성껏 들고 다녔습니다. 흰 쌀밥에 가진 반찬이 가득한 수라상이었습니다. 그 궁궐 깊은 곳에 12살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환. 빛날 환, 이름처럼 눈빛이 또렷하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왕자에게는 형이 둘 있었습니다. 맏형은 세자 자리에 있었고 둘째 형은 조용히 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셋째인 이환은 왕이와는 거리가 먼 왕자였지요. 이환은 날마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담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저작거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이환의 눈은 늘 그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환은 스승 윤대감의 서재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학자였습니다.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만큼은 언제나 깊고 조용했습니다. 평생 벼슬보다 백성 곁을 더 가까이 했던 어른이었지요. 이환이 사설을 소리 높여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대감이 책을 덮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임금이 무엇으로 임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명과 신하들의 보필로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늘과 신하가 있으면 임금이 되는 것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이 세우는 것이옵니다. 대군마마. 백성이 등을 돌리면 하늘도 신하도 소용없사옵니다. 그런데 백성이 임금을 따르는 것은 덕 때문이 아니옵니다. 밥 때문이옵니다. 배가 부른 백성이라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사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대감은 말없이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백성.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이환이 알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환이 살던 시절 조선의 겉모습은 태평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날마다 연회가 열리고 고위 대신들은 비단옷을 걸치고 오갔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 저작거리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각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들 중에 백성을 제 배만 채우는 탐관오리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곳간에 쌓인 곡식을 빼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은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궁 안의 이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환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책 읽기였습니다. 한 번 책을 잡으면
밥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둘째는 질문하기였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나인에게도, 내관에게도, 스승에게도 끊임없이 물었지요. 덕분에 궁 안에서 이화는 질문이 많은 왕자로 통했습니다. 셋째는 담장 너머 소리 듣기였습니다. 저잣거리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 이화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환의 곁에는 박내시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 궁 안에서 잔뼈가 굵은 내관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넓었으며 이환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화내지 않고 성실하게 답해주는 사람이었지요. 반면 이환이 불편해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최상궁이었습니다. 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임금께 보고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눈이 매섭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대군 마마께서 또 담 쪽을 바라보고 계셨사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느냐? 하오나 딴 생각이 많으신 듯하옵니다. 임금은 그 보고를 들으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셋째 왕자는 늘 저 모양이라고. 하지만 이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담 너머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한양에서 하루 길 남짓 떨어진 어느 고을에 11살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동. 복동이네는 3대째 그 고을에서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논 2마지기와 밭 1떼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삭바느질로 조금씩 보태며 살았지요. 복동이에게는 9살 여동생 순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복동이는 그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수령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새 수령의 이름은 이탁수. 한양에서 내려온 자였는데 부임 첫날부터 기세가 달랐습니다. 말을 타고 관하로 들어서면서 좌우를 둘러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고을 꽤 살만해 보이는구나. 처음 몇 달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수령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논밭을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측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 고지가 내려왔습니다. 복동이 아버지가 그 문서를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를 몰랐기에 마을 서당 훈장에게 가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구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배라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풍년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해 여름은 가뭄이 들어 수확이 예년만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낼 수가 없어. 다 내면 겨울 내내 굶어야 한다고.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져봐야지. 어찌 이런 세금이 있느냐. 쉬이 말하지들 마시오.
수령 나으리 성깔이 어떤지 아직 모르는 게요. 복동이 아버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이라면 따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동이 아버지는 마을 사람 몇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탁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들이 감히 아를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2배가 넘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올 여름 가뭄으로 수확도 적었으니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세금은 내가 정한 것이다. 하오나 나으리, 이 금액은 저희가 1년 내내 수확한 것보다 많사옵니다. 이것을 다 내면 겨울을 날 수가 없사옵니다. 그것은 내 놈 사정이고, 나으리, 이 고을 수령이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하는지에는 나라의 법도가 있사옵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세금은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나으리, 소인이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감히 수령 앞에서 법도를 따진다고 10대를 쳐라. 복동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함께 갔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이탁수는 끝까지 부채를 붙이며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오거든 더 쳐라. 그리고 전해라. 기한 안에 세금을 못 내면 땅을 빼앗고 그래도 안 되면 종으로 팔겠다. 복동이 아버지는 매를 맞고 돌아온 뒤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에 입은 상처가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약을 다리며 간호했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방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순이는 영문도 모르고 오빠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금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추스르고 이웃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사정이 같았습니다. 결국 논 한 마지기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밭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세금 기한 마지막 날, 관아에서 사람들이 복동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수령 나으리 명이시다. 부족한 것은 몸으로 갚아라.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문틈 사이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웠으니까요. 복동이 부모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복동이는 순이의 손을 꼭 쥐고 텅 빈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진 흙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아, 우리 한양으로 가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로. 복동이는 그날 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아이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닿을 때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보따리 속 먹을 것은 이틀 만에 바닥났습니다. 마지막 날은 굶으며 걸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했을 때 복동이는 이미 기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복동이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나무를 팔고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대신 해주고. 하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일거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기침이 날로 심해졌고 일거리도 끊겼습니다. 그 겨울밤 복동이는 낡은 거적대기를 순이와 나누어 덮고 골목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궁궐 안에서는 이환이 서재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내 씨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군마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저작거리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한양 인근 고을 수령이 세금을 턱없이 많이 거두었다 하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의 절반이 수령 곳간으로 들어갔다 하옵니다. 백성들은 내일 곡식이 없어 집을 버리고 한양으로 몰려들고 있다 하옵니다. 빚을 갚지 못한 백성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그 자녀들이 저작거리에 넘쳐난다 하옵니다. 그리 심하냐? 예. 고을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되레 곤장을 맞고 쫓겨난 백성도 있다 하옵니다. 이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흰 쌀밥에 각종 반찬이 가득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이환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박내 씨. 예, 대군마마. 나를 저작거리에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박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군마마,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왕자마마께서 궁 밖을 나가시는 것은 상감마마의 윤허 없이는 절대 불가한 일이옵니다. 더구나 요즘 저작거리는 민심이 흉흉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옵니다. 만에 하나 마마께 해라도 끼친다면 소인은 목이 달아날 것이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모르게라니요. 대군마마 생각해 보시옵소서. 평복 차림으로 나가셨다가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박내 씨. 예, 마마. 너는 굶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 박내 씨의 입이 굳었습니다. 보았사옵니다. 어떠하더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있었사옵니다. 마마. 나는 그것을 모른다. 책에서만 읽었을 뿐이다. 백성이 굶는다는 것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나는 알아야겠다. 탐과 놀이가 백성의 것을 빼앗는다는데 그 백성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보아야겠다. 박내 씨는 이환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 윤대감 어른께도 여쭤보시옵소서. 다음 날 이환은 윤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작거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왜 그리 하고 싶으십니까? 탐과 놀이의 횡포로 굶는 백성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책 속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백성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윤대감의 눈에 깊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상감마마께
여쭤볼 수는 없사옵니다. 윤허를 내리실 리 없으니까요. 하오나 만약 대군마마께서 혼자 결심하신다면 소인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말은 돌려 했지만 분명한 허락이었습니다. 이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환은 박내 씨가 구해온 무명 저고리와 낡은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거친 옷감이었습니다. 대군마마, 정말 가시겠사옵니까? 가겠다. 이환은 머리에 낡은 페랭이를 눌러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느 가난한 집 도령 아이였습니다. 왕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내 씨, 오늘 밤 나는 이환이 아니다. 그럼 무어라 부르오리까? 그냥 도련님이라 하여라. 알겠사옵니다. 도련님. 둘은 궁궐 후문 쪽 낮은 담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승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박내 씨가 먼저 담을 넘었고 이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환의 발이 바깥 흙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땅이었습니다. 이환은 그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작거리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는 밤에도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농부,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가족들, 갈 곳 없는 나그네들. 저작거리는 그들 모두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이환은 처음 보는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이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안쪽을 들여다보니 낡은 거적대기를 덮고 웅크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어린 여자아이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가족이 없느냐? 예, 도련님. 고을 수령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 바람에 부모님이 빚을 못 갚아 종으로 팔려가셨다 들었사옵니다. 이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침하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밥 있어요? 이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대감의 말이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부른 백성이라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사옵니다. 돈을 가져왔느냐? 예, 도련님. 혹시 몰라 조금 챙겨왔사옵니다. 밥을 사 오너라. 저 아이들에게. 박내 씨가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환은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복동이요. 몇 살이냐? 11살이요. 옆에 자는 아이는? 제 동생이요. 순이요. 9살이에요. 이환은 잠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뺨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오빠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지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팔려가셨어요. 빚을 못 갚아서요. 논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쌀이 다 수령곳간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관아에 갔더니 되레 곤장을 맞고 쫓겨났어요. 잠시 후 박내 씨가 뜨끈한 죽 2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순아, 순아, 일어나봐. 밥이다. 오빠, 이거 우리 거야? 응. 어서 먹어. 순이는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것이 배 속으로 들어오자 몸이 먼저 알고 우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이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내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닦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동아. 예.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배불리 먹고 싶어요. 그것만 되면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복동아, 그를 아느냐? 모르지요. 저 같은 아이가 어디서 글을 배우겠어요. 배우고 싶으냐? 배울 수 있으면요. 글을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것도 글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이화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글을 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환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약속 하나만 해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마. 예, 기다릴게요. 이화는 그날 밤 저작거리를 더 돌아보았습니다. 땅을 빼앗긴 노인 부부도 만났습니다. 남편이 관아에 끌려간 젊은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가진 돈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이화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박내 씨. 예, 도련님. 나는 반드시 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복동이도 반드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화는 윤대감을 찾아가 간밤에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그 이야기를 상감마마께 직접 아뢰십시오. 이화는 그날로 임금께 청을 넣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밤의 일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복동이라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요. 아버지 저작거리에는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느냐? 예, 아버지. 어사를 보내마. 해당 고을 수령을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환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어사가 돌아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이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사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당 고을 수령은 별다른 죄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싸웁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신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감 쪽을 슬쩍 바라보는 눈빛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서려다가 멈추는 사람, 시선을 피하는 사람, 기침 소리로 침묵을 채우는 사람. 조정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 곁에 서 있던 대신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감마마, 어사가 직접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옵니다. 이를 뒤집는 것은 조정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화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에는 부모가 종으로 팔려가고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어사가 그리 보고하였으니 과인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조정을 쥐락펴락해온 대감 앞에서 임금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이 권신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도 임금을 묶어두는 힘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정의 서류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윤 대감이 오래전 영모와 연루된 자와 교류했다는 혐의 문서였습니다. 상감마마, 왕자마마의 스승이 불순한 자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나왔사옵니다. 윤 대감을 당장 파직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죄상을 낱낱이 캐물으시옵소서. 조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화는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스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싸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은 학문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요. 그 한마디가 조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신들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조정에서 대감의 말은 곧 법이라는 것을. 윤 대감은 조용히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군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인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스승님, 때가 있는 법이옵니다. 지금은 소인이 물러나는 것이 마마를 위한 일이옵니다. 윤 대감은 그날로 궁을 떠났습니다. 이화는 텅 빈 서재 앞에 홀로 섰습니다. 대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조정은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요. 이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만들면 된다. 증거를 만들면 된다. 반드시. 대감의 마지막 수는 가장 잔인했습니다. 궁 안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셋째 대군마마께서 몰래 궁을 빠져나가 저작거리를 쏘다니셨다 하더이다. 박내시가 도운 것이라 하더이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궁을 몰래 빠져나갔느냐? 예, 아버지. 하오나 그것은 백성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내시는 당장 처벌을 받을 것이고 너는 당분간 서재에서 나오지 말거라.
박내 씨는 곤장 20대를 맞고 감금되었습니다. 윤 대감은 이미 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군마마, 저작거리에서 만나셨던 복동이와 순이가 어젯밤 사라졌사옵니다. 사라지다니? 대감의 사람들이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하옵니다. 이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아이.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궁을 떠났습니다. 박내 씨는 갇혀 있었습니다. 어사는 매수되었습니다. 복동이와 순이는 사라졌습니다. 이화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화는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궁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처음부터 나서지 말았어야 했던 것인가? 12살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리고 복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춥지는 않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이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촛불 하나가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그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복동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무서운 건 괜찮아요. 동생이 배고픈 게 더 무서워요. 이화는 천천히 두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의 말이 이어서 떠올랐습니다. 내가 부른 백성이라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사옵니다. 나라의 힘은 백성의 밥그릇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밥그릇을 빼앗는 자들을 막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대감은 말했습니다. 조정은 힘으로 움직인다고. 그렇다면 증거가 힘이다. 대감이 막지 못하는 증거. 살아있는 증언, 손에 잡히는 물증, 내부에서 나오는 자백. 이 셋이 모이면 대감도 막을 수 없다. 이화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화는 다음 날 새벽 다시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먼저 박내 씨가 갇힌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왕자다. 비켜라. 내관이 머뭇거렸습니다. 이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관이 비켰습니다. 이화는 다리를 저는 박내 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박내 씨, 복동이를 찾으러 간다. 대군마마, 지금 어디를? 저작거리로. 서두르자. 둘은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이화는 복동이가 웅크려 있던 그 골목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거적대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좌판을 펼쳐놓은 노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이 골목에서 아이 둘이 끌려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봤지요.
한밤중에 큰 수레가 왔어요. 사내들 서너시 아이들을 들쳐 업고 수레에 실었어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입을 막 떠이다. 수레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쪽이었어요. 서쪽 성문 방향이었던 것 같던데. 이화는 박내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은 서쪽 성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목에서 짐을 나르던 사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이 길로 아이들을 태운 큰 수레가 지나갔습니까? 봤소. 그 수레 북쪽 샛길로 꺾어 들어갔어요. 그쪽은 창고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대감댁 창고도 그쪽이라 하오. 이화는 박내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먹이 굳어졌습니다. 대감 창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 소인에게 방법이 있사옵니다. 박내 씨는 저작거리 안쪽 허름한 주막으로 이환을 데려갔습니다. 박내 씨 어르신, 오랜만이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다리를 저시네? 사정이 있었소. 내게 오래전 신세 진 것, 오늘 갚아줄 수 있겠소. 대감댁 창고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오? 주막 주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감이라는 이름에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내 씨의 눈을 바라보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북쪽 샛길로 들어서면 느티나무 새 그루 선 곳이 있소.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기와 담장이 긴 창고가 나오. 거기가 대감될 것이라 하오. 낮에도 사람이 지키고 있다 하더이다.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창고로 향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헌부 관원 없이 혼자 창고에 들어가 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먼저 사헌부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의 이름은 조대감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대감과는 조정에서 몇 번 부딪힌 적도 있었지요. 이환이 찾아갔을 때 조대감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군 마마께서 직접 사헌부에 오시다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감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대군 마마, 대감은 좌의정이옵니다.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고발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소인도 움직일 수 없사옵니다.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3가지를. 백성들의 직접 증언, 매물장부, 그리고 빼앗긴 곡식이 쌓인 창고입니다. 조대감은 오랫동안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소인도 오래전부터 저 자를 의심해 왔습니다. 허나 증거가 없어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마마께서 그것을 가져오신다면 소인이 반드시 움직이겠습니다. 이환의 눈이 빛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환은 저작거리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땅을 빼앗긴 노인 부부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관아에 끌려간 젊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우리가 나섰다가 대감 눈에 띄면 우리 가족이 어찌 되겠소. 두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골목에는 부모가 끌려가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말할 자리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 부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환과 박내 씨는 사헌부 관원 둘을 데리고 북쪽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느티나무 새 그루가 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자 기와 담장이 긴 창고가 나왔습니다. 창고 앞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고 사내 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박내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은 담장을 돌아 창고 뒤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이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도는 병졸이었습니다. 이환은 박내 씨의 손을 잡아당겨 담장 그늘 속으로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병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환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박내 씨가 이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이환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무서워.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이환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복동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떨고 있었지만 동생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환의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환은 박내 씨를 보았습니다. 박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이환은 사헌부 관원들과 함께 창고 정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이옵니다. 물러나시오. 사헌부다. 비켜라. 관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환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창고 한쪽 깊은 곳에 복동이와 순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 가득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였습니다. 가마니마다 고을 이름이 씌어 있었습니다. 마마, 보십시오. 백성에게 거둔 세금이 관하로 가지 않고 이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관오리의 창고입니다. 이 고을, 저 고을, 팔도 각지에서 빼앗아온 것이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환은 가만히 하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복동이 아버지가 땅을 팔고도 모자라 종으로 팔려가며 빼앗긴 것들이었습니다. 도련님, 이환은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복동아. 내가 늦었구나. 복동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환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습니다. 순이가 쪽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창고를 나서려는데 사헌부 관원이 이환을 불렀습니다. 대군마마, 이것을 보시옵소서. 관원의 손에는 낡은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 괴짝 안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환이 펼쳐보니 날짜, 고을 이름, 수령 이름,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감을 뜻하는 글자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뇌물 장부이옵니다. 마마. 이 탁수의 이름도 여기에 있사옵니다. 이환은 그 장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 창고 지키던 사내 하나가 달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감에게 알리러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환은 복동이와 순이를 데리고 노인 부부와 젊은 어머니를 이끌고 뇌물 장부를 품에 안고 사헌부로 달려갔습니다. 조 대감은 이환이 가져온 것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즉시 관원들을 불렀습니다. 대감의 측근 이 주부를 당장 잡아오너라. 창고 곡식 가만히는 전부 봉인하라. 손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 지켜라. 이 주부는 대감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고 수령들과 연락을 취하던 자였습니다. 사헌부 신문실로 끌려온 이 주부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장부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이 내 글씨가 아니냐? 이 주부는 장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소인은 시킨 대로만 했사옵니다. 소인 혼자 죽을 수는 없사옵니다. 다 말하겠사옵니다. 이 주부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탁수 수령 자리, 어사매수, 윤대감 모함까지 모두 엄대감의 지시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금이 조정을 열었습니다. 엄대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세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사헌부에서 대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을 밝히도록 한다. 상감마마, 이것은 어린 왕자의 농간이옵니다. 셋째 대군마마께서 몰래 궁을 빠져나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시며 불순한 무리와 어울리신 것이옵니다. 소인에 대한 고발은 근거 없는 모함이옵니다. 증거가 있다 하였다. 사헌부 대사헌은 말하라. 예, 상감마마. 먼저 증인을 청하겠사옵니다. 조정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고을에서 쫓겨온 백성 여럿이 들어섰습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감마마, 저 자들은 저작거리 백성들이옵니다. 백성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되겠사옵니까? 그리고 전하, 어린 왕자의 말 하나로 대신을 벌하신다면 이 나라의 법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조정이 흔들렸습니다. 대감 쪽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에 뇌물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감 창고에서 발견된 장부이옵니다. 어느 고을 수령이 언제 얼마를 대감께 바쳤는지 날짜와 금액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이 탁수가 수령이 된 것도 대감께 뇌물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의 얼굴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옵니다. 소인을 모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옵니다. 위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부의 글씨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이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이 주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주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주부, 내가 감히. 대감마님, 소인 혼자 죽을 수는 없사옵니다. 이 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모든 것을 말하겠사옵니다. 이 탁수 수령 자리는 제가 직접 뇌물을 받아 대감마님께 전달하고 성사시킨 것이옵니다. 어사를 매수한 것도 소인이 돈을 전달했사옵니다. 윤대감 어른께 영모 혐의를 씌운 것도 대감마님의 지시를 받아 소인이 문서를 꾸민 것이옵니다. 이 장부의 글씨는 소인의 것이옵니다. 조정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감의 측근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임금이 장부를 손에 들고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임금의 눈빛이 굳어져 갔습니다. 장부를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 임금의 얼굴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 예, 상감마마. 이 장부 속의 이름이 모두 사실이냐? 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것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조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좌의정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끌려가던 날 빈 마당에 서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대감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에 처한다. 연루된 고을 수령들도 모두 파직하라. 이 탁수는 엄히 다스려라. 빼앗긴 땅과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윤대감을 다시 불러오너라. 이 탁수는 그날로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에게 휘두르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를 보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빼앗긴 논밭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엄대감은 포승에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평생 걸쳐 쌓아온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고 한때 굽실거리던
측근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은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백성의 밥그릇을 빼앗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임금은 이환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보았다. 예, 아버지. 몹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구나. 복동이라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괜찮다고요. 동생이 배고픈 게 더 무섭다고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이와 순이를 데려오너라. 복동이 남매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조정 앞에서 증언한 것을 들었다. 어린 나이에 용기 있는 일을 했다.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 부모를 찾아오너라. 종으로 팔려간 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명하겠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9살 순이도 그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환은 그 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동이는 저작거리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에 꼭 붙어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이는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아, 고생 많았다. 아비가 미안하다. 복동이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환은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환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이환의 배려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부모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빼앗겼던 논밭도 돌려받았습니다. 이환은 그 뒤로도 복동이의 글 공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방 내시를 통해 붓과 먹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복동이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약속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쥐는 손이 너무 떨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12살 저작거리 밤이 떠올랐습니다. 복동아, 글을 배우고 싶으냐? 복동이는 눈을 뜨고 붓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해 복동이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던 날, 복동이는 한양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동생과 함께 웅크렸던 그 골목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한편 이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자였던 맏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은 스스로 왕위를 사양했습니다. 이환이 임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즉위한 첫날, 이환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팔도 고을의 세금 제도를 다시 살피라. 백성이 낼 수 있는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새로 임명된 관리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이다. 고을 수령으로 나가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2살 겨울밤, 저작거리 골목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처럼. 배가 부른 백성이라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화는 평생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처음 가르쳐 준 것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골목에서 웅크려 기침하던 11살 아이였습니다. 무서운 건 괜찮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이가 배고픈 것이다. 한 왕자의 하룻밤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아이의 용기가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